여기 불러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청와대가 내일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겠다면 1대1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민심이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안보 상황과 같이 극도로 민감한 내용을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야당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단독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에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무슨 실질적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진심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1대1로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국에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공치사와 변명 외에 무슨 실질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의미도 없는 여야 대화를 마치 초당적 안보 협의로 포장을 해서 위장된 협치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쇼통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내일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혼자서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말려면 말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방식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저 부르면 자동으로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의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없다고 보입니다. 진정한 협치 복원을 위해서라면 아직도 쇼통이 아니라 절박한 소통에 나서길 당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 고소고발 취하 등을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벌써 합의 여부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분은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명수 후보자 찬성 대가로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 뒷거래 과정을 자세히 밝혔으니 이제는 이 사실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뒷거래 사실을 지금 그대로 이행하라고 국민의당에서 나서자 정작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청와대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삼류 정치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쇼나 다름없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인준하는 국회 표결을 정치적 매수나 다름없는 뒷거래로 주고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여당과 여당 이중대가 밀실 거래로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이루어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을 닫아버리니까 이번에는 어김없이 위장 본색의
위장 협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유일한 기준 운운하더니 아직도 그 정권의 속성을 모르고 그런 위장 협치 매수에 속아 넘어간 이중대 야당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저작거리 수준의 뒷거래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만과 독선, 보복과 쇼통으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자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꼼수 정치, 위장 협치 쇼로 국정을 이끌어가려 하면 일시적 난관은 모면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선명 야당으로 가는 길, 정도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 정진석 의원이 SNS 글을 문제 삼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직접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본질적 취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뒤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 보복 작태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정진석 의원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못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으로 아들이 직접 고소를 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의 뇌물수수의 진상, 그 돈의 행방,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경위 등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덮어두었던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배청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냐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산과 정치 보복에 목을 매는 것이 이 정권이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나선 이상 이제 모든 이런 현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특검법 추진을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독일에서는 정적이었던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슈레더의 인기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을 이어받았던 승계했던 메르켈이 4년 연속 집권을 하도록 독일 국민이 손을 들어준 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안 하는 분들의 해고, 근거, 파견, 확대 이런 데 대한 지침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양대 지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 지침의 내용입니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지칭되기까지 했던 독일이 2010 아젠다 하르츠 계획이라고 부르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유엔의 유럽의 엔진으로 탈바꿈하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은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파견 상한 기간을 폐지하고 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시작했는데 2012년에는 파견 근로자가 33만 명에서 90만 명, 근로자 대비 2%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파견자 비율이,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이기도 합니다. 슈레더 총리가 인기 없는 하르츠 개혁을 도입하면서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메르켈이 집권해서도 전임 슈레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개성해서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4연임에 성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쌓아놓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릿 대처 수상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반대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현재 영국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고용보호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연성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정책으로는 친노조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적폐로 치부하고 폐기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침의 폐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결국은 생산성을 낮게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정책 지향점을 친노조에 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동 관련 노동개혁 4개 법안에 4개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우택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우리 한국당으로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전혀 국민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비군 창설 이래 이렇게 평화롭게 예비군에 대한 매뉴얼 작동이 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또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이 민간인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훈련도 지금껏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은 그 불안의 도가 넘어서 어제 제가 남대문 시장을 한 곳 가보니까 전시 배낭이라는 것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부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의 매뉴얼 없고 국민에게 훈련이 없다 보니 이제 각자 우리가 정부를 믿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전시 배낭이 지금 각 등산 또 기타 전시를 대비해서는 물품을 팔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주문까지 받는 정도로
이 전시 배낭이 불티가 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국가는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이 알아서 전쟁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을 지금도 정부는 도외시하고 평화만 그리고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이 꼴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가 이렇다고 할진데 경제는 지금 도말할 수 없는 아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64%의 노무현 정부 시작에 있었는데 지금은 38%로 거꾸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또 소득과 복지를 줘야 할 국내 투자가 이제 멈춰 있다든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국가가 무능하면은 이와 같은 정책을 방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휴식을 그리고 새로운 충전을 하기 위해서 10일간 소위 연휴라는 갑작스런 그런 제도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휴 10일은 있는 사람에겐 즐거운 추석이 될는지 몰라도 중산층 이하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10일입니다. 생산하지 않고 복지를 주겠다는 이 포퓰리즘의 원천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쉬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산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 근본의 발상에서 나는 오는 이와 같은 사고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염려와 불안은 이 연휴 혹시라도 6.25 때처럼 북한에서 새벽에 한국에 어떤 전시적인 발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연휴 10일 동안 안보도 경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평화, 대화 이것만 주장하는 오늘의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경제 안보를 이제라도 정부는 받아들여서 철통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는 사법부 장악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그런 강력한 우려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께서 첫 출근하자마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인사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인사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정권과 같은 얘기, 정권과 같은 코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처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상곤 교육부의 그 살생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생부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이 문제는 과장 개인이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다 이렇게 뒤늦게 발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많은 부처에서 공공기관에서 살생부 작성이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결과는 내로남불형 낙하산 인사의 정지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과거부터 쭉 규제 프리전 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다음에 노동개혁사법을 조속히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저력을 다시 활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법들을 신속히 개정하고 채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 정권은 극단적인 이해 집단에 기반한 정권이어서 사실은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고 그렇게 네이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시각 교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요즘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말뿐이다. 선언만 있지 실천은 없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분노감까지 든다. 이런 말씀들이 소상공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목소리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보 면에서 우리는 코리아 패싱 지금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 면에서 일자리 패싱 우려가 또 증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급기야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대북 군사 제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역할,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과연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경제 면에서도 일자리 패싱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이어서 또 양대 지침의 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리는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기업들의 고용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줘야 되는데 기업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 의지를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이 구직자들 또 비정규직들에게도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안보 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북한이 우리를 그야말로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런 현실에서 구직자들과 비정규직들이 오히려 우리 현 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분들도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발 우리 코리아 패싱 그리고 일자리 패싱 없도록 각별히 정말 새로운 전환,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관련 정책, 입법을 환경노동위원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 가칭 산업노동 TF를 만들어서 산업과 노동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추면 균형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한숨만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또 편의점에서는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종업원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근로자들의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법에 우리나라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9월 21일,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부여, 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법안들이 고용은 강제하고 휴일은 늘리고 또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노동산업 TF를 발족을 해서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이끌 정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시적인 발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연휴 10일 동안 안보도 경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평화, 대화 이것만 주장하는 오늘의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경제 안보를 이제라도 정부는 받아들여서 철통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는 사법부 장악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그런 강력한 우려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께서 첫 출근하자마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인사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인사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정권과 같은 얘기, 정권과 같은 코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처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상곤 교육부의 그 살생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생부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이 문제는 과장 개인이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다 이렇게 뒤늦게 발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많은 부처에서 공공기관에서 살생부 작성이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결과는 내로남불형 낙하산 인사의 정지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과거부터 쭉 규제 프리전 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다음에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저력을 다시 활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법들을 신속히 개정하고 채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각히 걱정하는 것은 이 정권은 극단적인 이해 집단에 기반한 정권이어서 사실은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고 그렇게 네이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시각 교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요즘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말뿐이다. 선언만 있지 실천은 없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분노감까지 든다. 이런 말씀들이 소상공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목소리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보 면에서 우리는 코리아 패싱 지금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 면에서 일자리 패싱 우려가 또 증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급기야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대북 군사 제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역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적폐로 치부하고 폐기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침의 폐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고차화시키고 결국은 생산성을 낮게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정책 지향점을 친노조에 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동 관련 노동개혁 4개 법안에 4개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우택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우리 한국당으로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전혀 국민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비군 창설 이래 이렇게 평화롭게 예비군에 대한 매뉴얼 작동이 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또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이 민간인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훈련도 지금껏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은 그 불안의 도가 넘어서 어제 제가 남대문 시장을 한 곳 가보니까 전시 배낭이라는 것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부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의 매뉴얼 없고 국민에게 훈련이 없다 보니 이제 각자 우리가 정부를 믿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전시 배낭이 지금 각 등산 또 기타 전시를 대비해서는 물품을 팔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주문까지 받는 정도로 이 전시 배낭이 불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이 알아서 전쟁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을 지금도 정부는 도외시하고 평화만 그리고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이 꼴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가 이렇다고 할진데 경제는 지금 도말할 수 없는 아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64%의 노무현 정부 시작에 있었는데 지금은 38%로 거꾸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또 소득과 복지를 줘야 할 국내 투자가 이제 멈춰 있다든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국가가 무능하면은 이와 같은 정책을 방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휴식을 그리고 새로운 충전을 하기 위해서 10일간 소위 연휴라는 갑작스런 그런 제도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휴 10일은 있는 사람에겐 즐거운 추석이 될는지 몰라도 중산층 이하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10일입니다. 생산하지 않고 복지를 주겠다는 이 포퓰리즘의 원천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쉬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산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 근본의 발상에서 나는 오는 이와 같은 사고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염려와 불안은 이 연휴 혹시라도 6.25 때처럼 북한에서 새벽에 한국에 이제 모든 이런 현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특검법 추진을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독일에서는 정적이었던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슈레더의 인기 없는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을 이어받았던 승계했던 메르켈이 4년 연속 집권을 하도록 독일 국민이 손을 들어준 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안 하는 분들의 해고, 근거, 파견, 확대 이런 데 대한 지침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양대 지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 지침의 내용입니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지칭되기까지 했던 독일이 2010 아젠다, 하르츠 계획이라고 부르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유엔의 유럽의 엔진으로 탈바꿈하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은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파견 상한 기간을 폐지하고 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시작했는데 2012년에는 파견 근로자가 33만 명에서 90만 명, 근로자 대비 2%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파견자 비율이,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이기도 합니다. 슈레더 총리가 인기 없는 하르츠 개혁을 도입하면서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메르켈이 집권해서도 전임 슈레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개성해서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4연임에 성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쌓아놓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릿 대처 수상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반대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현재 영국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고용보호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연성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정책으로는 친노조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네, 청와대가 내일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겠다면 1대1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민심이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안보 상황과 같이 극도로 민감한 내용을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야당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단독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에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무슨 실질적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진심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1대1로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국에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공치사와 변명,
외에 무슨 실질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의미도 없는 여야 대화를 마치 초당적 안보 협의로 포장을 해서 위장된 협치 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쇼통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내일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혼자서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말려면 말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방식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저 부르면 자동으로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의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없다고 보입니다. 진정한 협치 복원을 위해서라면 아직도 쇼통이 아니라 절박한 소통에 나서길 당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 고소고발 취하 등을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벌써 합의 여부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분은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명수 후보자 찬성 대가로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 뒷거래 과정을 자세히 밝혔으니 이제는 이 사실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뒷거래 사실을 지금 그대로 이행하라고 국민의당에서 나서자 정작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청와대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삼류 정치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쇼나 다름없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인준하는 국회 표결을 정치적 매수나 다름없는 뒷거래로 주고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여당과 여당 이중대가 밀실 거래로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이루어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을 닫아버리니까 이번에는 어김없이 위장 협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유일한 기준 운운하더니 아직도 그 정권의 속성을 모르고 그런 위장 협치 매수에 속아 넘어간 이중대 야당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저작거리 수준의 뒷거래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만과 독선, 보복과 쇼통으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자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꼼수 정치, 위장 협치 쇼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 하면 일시적 난관은 모면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선명 야당으로 가는 길, 정도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 정진석 의원이 SNS 글을 문제 삼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직접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본질적 취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악순환이 뒤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 보복 작태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정진석 의원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못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으로 아들이 직접 고소를 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의 진상, 그 돈의 행방,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경위 등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덮어두었던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배청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냐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산과 정치 보복에 목을 매는 것이 이 정권이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나선